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충돌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이재명계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신구 권력 충돌 국면 속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임세현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에게 윤 당선인이 이제 축하의 이야기도 하고 또 덕담도 주고받았는데 조금은 뼈가 있는 대화가 아니었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랑 당선인이랑 긴장 국면 속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대치도 지금 상당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구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간에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또 말하자면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도 지금 여야의 입장들이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이슈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100% 다 축하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긴장 국면 속에 있고 각 수장들이 지금 말하자면 이 회동이 못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좋은 덕담만 오고 가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정치권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야의 입장에서 그리고 공수교대가 곧 바뀌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런 뼈 있는 농담들이 오고 가고 좀 약간의 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덕담들이 주고받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협력과 협치 얘기는 했는데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의지 또 국민의힘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의석수로는 훨씬 더 많은데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당선인 측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이제 거대 야당이 되기 때문에 뭐 하고 싶었던 이제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선이 있죠.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나 야당의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못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이 오히려 당선인 측에서 더 중요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권 여당에서 이제 곧 야당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저희가 집권했던 그 거대 여당처럼 이제 국정 안정을 운영해 두고 그 야당에서 협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고 또 물론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제 시작하는 정부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거는 또 국민 보기에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협력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민주당은 어떤 모습? 보통 이제 강한 여당에서 야당이 되겠죠. 강한 야당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미완으로 그동안 남아 있었던 검찰 개혁이라던가 정치 개혁 이런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가 좀 진행될 거고 아마 그런 부분도 원내대표가 이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영원히 국민이 그동안 요구했던 입법 사항들을 좀 빠르게 좀 처리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 이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생의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공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생 관련해서요. 이제 만약 우리가 이제 졌지만 그래도 실천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이행을 할 것이고 어차피 이게 선거긴 하지만 그 지난 일들에 대한 그 반성과 그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민생을 좀 지키고 이제 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민생에 대해서 협치를 충분히 하겠다. 하지만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원내대표 뽑히시자마자 강한 야당을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게 강한 야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야당이고 유능한 야당을 원하시 강하기만 한 야당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당일 때는 강하지 않았습니까?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가지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 권력 다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지금까지 강했습니다.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들을 우리가 이뤄내지 못했던 것들, 민주당이 이뤄내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국민들이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의 명분이라는 것이 과연 온당했는가? 그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한민국이 좀이나 나아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의를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계획이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보니까
형편없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5년 만에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칫 저 개혁 중독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개혁을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저걸 밀어붙이면 사실 국민들은 훨씬 더 냉정하게 저는 평가를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야당 좋지만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고 충분히 합리적이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야당을 아마 국민들께서는 바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한 야당 이미 강해 왔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의석수가 이제 많으니까 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이뤄내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걸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당시에 이제 윤 총장님이 공공연하게 이제 현 정부의 사법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기색을 좀 드러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와 정반대되는 이런 개혁, 사법 개혁을 하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고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법 개혁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잠깐 민주당 내부 얘기로 좀 더 들어가면 물론 어디나 개파도 있고 주류가 있다 없다 얘기는 나오게 되지만 이재명계로 분류가 되던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빨리 다시 정치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일단은 그 뭐 주류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동안 민주당에선 친노 그리고 친문 중심으로 이제 이 메인스트림이 이제 정해졌었고 그 부분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이제 권력과 세력이 이제 모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약간 변방에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바로 이제 얼마 전까지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이게 계파 진영 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여기 이분이 친 이재명이니 뭐 아니니라고 구분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가 되게 오래된 이슈가 많아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지만 사실 대선 지난 지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후보님도 지금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휴식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진선거였기 때문에 본인만의 이제 성찰과 반성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준비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 여러 지지자와 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이 요구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요구에 발 맞춰서 뭐 깊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뭐 진행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법 공약,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 보면.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업무보고 전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약과는 좀 배치되는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인수위에서는 업무보고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것이 하나 가지고 나머지 99개를 다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용이 좀 바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 사법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제일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수사지휘권 폐지 이제 이걸 가지고 박범계 장관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법무부랑 인수위의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수사지휘권 폐지는 사실 그 당선인이 후보 시절 때부터 계속 공약으로 걸었었던 내용이고.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박범계 장관께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반대를 하시는 까닭이 저는 이제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늘 이 4번 지금까지 이제 우리 헌정사상 4번 정도 일어났는데 전부 사실 다 민주당 정권에서 일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추미애 전 장관이랑과의 대치 국면 속에서 발동됐던 것이 이제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인데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그 명분은 있었으나 과연 그것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활용된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속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발동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윤석열 찍어내기, 윤석열 누르기를 활용함으로써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상당 부분 활용해 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서 이 수사지휘권에 관한 문제는 이 대통령의 정체성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관이랑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업무에 관해서도 사실 다른 것들이 오히려 부차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관한 내용들은 분명히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장관 오늘 얘기 중에 나는 나갈 사람이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도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따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안 한 것은 본인이 나가더라도 절대 다수에 있는 민주당이 이걸 좀 막아내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까? 뭐 제가 그 박범계 장관의 생각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까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는 그 거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 장치에 대한 목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건데 물론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좀 많이 했죠. 그 지난 그 법무부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라기보다는 조금 조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도 이걸 무조건적인 폐지가 맞는 거냐라는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수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뭐 우리가 분노했기 때문에 뭐 보고를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수위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는 거는 인수위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협의하고 보고받는 과정에서 장관이 본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밖에서 먼저 나왔던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추후에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정기적으로 부처의 보고를 받는 거는 이제 매일 비일비재한 일인데 그때마다 이제 보고를 받는 목적을 좀 벗어나 뭔가 기분 나쁘고 우리랑 다르면 이게 안 받겠다고 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고 지금 어쨌든 인수위라는 것이 그 이제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좀 작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청사진이고요. 근데 벌써 이게 업무 보고 받는 거에 대해서 좀 감정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뭐 분노했다, 뭐 경노했다, 막 이런 식의. 그래서 인수위가 그런 걸 예를 들어 정부가 이런 분노니 경노니라는 메시지를 내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공과 사를 좀 구분해서 업무 보고 받으실 건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서로가 이견이 있으면 업무 보고 받으면서 서로 이제 해결하고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네. 그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그런 얘기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자기는 법무부 장관이 이전에 나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고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안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보고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당선인이 분명히 공약으로 걸었고 추진이 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걸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것이 당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해왔고 지금 그래서 정치적인 활용을 고리를 끊겠다고 사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시 정치적 국면으로 들고 와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박범계 장관이 그동안 얘기했던 나는 법무부 장관이 이전에 여당의 국회의원이다라는 태도로 인수위에 보고를 하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박범계 장관의 어떤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이런 반대 논의라는 것이 오히려 더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과연 만날 것인가? 만나겠습니까? 당연히 만나셔야 되고요. 지금 뭐 먼저 만나자고도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2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 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메시지가 나가요. 물론 소통수석을 통해서 나가긴 하죠. 그러니까 대독하는 형태로 대통령님의 워딩이 나가는 건데 지금 그 인수위 측의 메시지는 이른바 인수위 측, 뭐 윤당선인 측, 그래서 측이 나오고 당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 메시지는 굉장히 정제돼 있는 반면에 그 반대돼서 인수위 측이나 뭐 당선인 측에서 나온 메시지는 조금 감정적으로 좀 많이 나간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의 만남을 조율하고 할 때는 상대에 대한 예우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청와대에서도 약간은 불쾌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선인이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취지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측이란 분이 일단 누군지 측정도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뭐 장제원 비서실장이다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측으로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게 대통령을 향한 대통령 메시지라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빠른 시일 내에 당연히 안 만날 수는 없고 아마 만나면 또 분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나면 그래서 네. 그런 시기가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 측의 메시지만 나왔다. 당선인도 분명히 메시지 내시긴 내셨죠. 뭐 많은 메시지를 냈는데 이제 당선인 측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메시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상당 부분 감정적인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예를 들면 그 전에 있던 대통령 당선인 관계랑은 조금 다른 국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인사권과 관련돼서 청와대에 약간 무리한 요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내지는 하는 총재에 대한 임명 과정 속에서도 상당 부분 당선인과 그러니까 인수위 측을 무시하는 듯한 인사를 내리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장제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사실은 그냥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화답 정도를 한 것을 뭐 추천 내지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인수위 측에서 우리를 추천을 했다라고 협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청와대에 유리한 방식으로 인수위의 메시지들을 해석하고 있다. 이제 이런 갈등 국면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윤석열 당선인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과 얼마든지 만날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만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 조율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만나서 정말 사진만 찍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스타일도 아닙니다. 분명히 결과물을 얻어야 될 거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고 당장 눈앞에 떨어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냥 만나서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서 어떤 국민들이 지금 납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미 이만큼 긴장 관계 속에 오면 분명히 결과물을 내야 될 거고 결과물을 낸다는 것은 두 당사자 간의 합의만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자 간의 치열한 협력과 토론이 분명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당선인과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고 가는 것이 있겠지만은 실무자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문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대통령은 그냥 만나는데 무슨 의제가 필요하냐 만나자. 그러니까 하지만 당선인 측에서는 만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면 만날 의미가 없다. 회담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돼야 될까요? 일단 지금 첫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보통은 첫 만남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제가 없어요. 그냥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좀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지금까지 첫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한 단판을 짓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그 인수위나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지금껏 전임 후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조건을 걸고 만났나 그런 적은 없었다라는 거고 그거는 지금 뭐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참모진들에서의 뭔가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풀러가지 않았던 문제들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만나서 어떻게 덕담만 하겠습니까? 두 분만의 이제 은밀한 이야기도 하겠죠. 참모진들 다 빼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를 한 거는 독대를 하겠다. 오찬 다른 사람 다 없이 독대를 하겠다라고만 의미는 윤석열 당선인께 어떻게 국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뭐 두 분만이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독대를 하고 첫 만남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 이제 그게 좀 무산된 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두 분이 먼저 일단 만나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차근차근하게 풀어가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회동하면 좀 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회동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뭐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적인 권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정치적 도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평행선을 달리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우리가 민사상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거나 형사상의 재판 뭐 형량을 조절하거나 이런 당사자들의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과 정치인이고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서의 그 대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제 법적인 권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권한이기 때문에 난 임명하겠다. 하지만은 5년 동안 정부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은 윤석열 당선인이거든요. 이걸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우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책의 영역으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정치의 도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법적인 권한,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법적인 권한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 이 접점이 좁혀지기 굉장히 어렵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접점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회동도 굉장히 지금까지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 이 민생,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의 공백이 절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당선인도 잘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어떤 긴장 국면 속에서도 저는 양 두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회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뭐 여기저기서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만간 회동하는 모습들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장 포인트가 됐던 게 이제 감사원의 감사위원 임명, 인사 강행 부분이었을 텐데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감사원은 두 정권의 좀 협의가 있어야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위 쪽에 손을 좀 들어준 모양새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인사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재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인 문제와 이제 정치 도의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감사위원 선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 전부터 전제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정권 이양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 하고 청와대의 많은 분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당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인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고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라라는 여러 차례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법적인 문제와 정치 도의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감사위원 추천 문제 바로 전에 그 문제가 됐던 지지난주 일요일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셨던 용산으로의 국방부 이전 그 문제가 사실은 저는 시초가 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지 용산 시대를 가겠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둘째, 그러면은 용산 시대로 가겠다라는 결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당선인이 5월 10일 전, 즉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옮기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군대를 움직이고 군대를 이동시키는 권한은 지금 현재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리고 또 예비비 신청도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권한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먼저 만나서 대통령님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오라는 절차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언론 발표를 통해서 난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모르는 권한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모든 게 조금 이 권한과 무슨 정치적 도의가 그러니까 뒤섞인 게 초반에 이게 꼬여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뭔가 해결되는 절차들이 이제 약간 대립처럼 감정의 골처럼 보여졌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두 분이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되게 의외로 쉽게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청와대도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도 빠르게 만남을 좀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용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불거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대답 듣겠습니다. 저는 뭐 용산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위원 임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용산 얘기야 사실 여러 번 많이 나왔던 얘기고 감사위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어제부터 막 그제까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공공기관이 아니고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이 가지는 임명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재청을 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감사원의 구조가 3명이 소위 말하는 친여 성향의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2분이 이제 뭐 중립적 내지는 이제 뭐 야당 성향이 일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의결 정족수를 못 맞추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각 한 명씩 추천하자. 그럼 4대 3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의결 정족수가 안 맞아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의혹이 불거진 뭐 월성 이 원전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이루어졌고 최재형 원장이 당시에도 감사하자라고 했는데 당시에 감사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김호수 총장에 대한 감사위원 임명권 이거 최재형 원장이 끊임없이 이제 반대해왔던 이런 사실 정치적 이슈가 휘말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원에 대한 그 임명권을 대통령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임명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선인과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 대한 간섭 내지는 차기 정부에 대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고밖에 저는 읽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감사원이 인수위에 정권 이양계 감사위원 제청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당선인 측에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북 정책 얘기하겠습니다. ICBM 발사 때문에 이제 대북 정책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좀 가야 될까요? 일단은 그 윤 당선인께서 선거 기간에 후보 시절에 이제 조금 취임 전부터 약간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죠. 뭐 선제 타격이라던가 그리고 뭐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나 뭐 이런 식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정권 이양기에는 특히나 이게 더 도발을 자주 했던 그간의 선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ICBM이나 이렇게 발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차원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이제 미북 대화가 예전에 이제 뭐 이게 소위 말해 약속이라 하는데 이건 사실 약속이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먼저 우리가 하겠다라는 다짐이었어요. 그 다짐이 뭐였냐면 미북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우리는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었었는데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오고 나서 1년 넘게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와 북한이 합의된 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렇게 발언을 했던 거고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면 안 할게요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다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해볼까라고 이제 좀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되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적대적이었던 북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지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어쨌든 평화에 대한 좀 노력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지속적으로 잘 이양이 돼서 국민들께서 좀 불안하지 않는 걸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다라는 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강경한 태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에 따르더라도 ICBM에다가 핵탄두를 실을 수 있으면 사실 그건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정의한 규정에 따르더라도 북한은 지금 도를 넘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은 완벽한 실패를 스스로 증명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북한에 과연 유화나 선처라고 하는 이 대북 정책이 과연 유효한가? 저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증명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들이 확실히 윤석열 정부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북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재 이런 것들이 같이 대한민국이 쭈삣쭈삣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면서 북한과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한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좀 강경한 태도들을 보여줘야 되고 저는 그런 기조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아마 대북 정책은 훨씬 더 문재인 정부가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